2025년 전세가 이거 어떻게 되나요? 올라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지금까지 올라간 건 이제 애퍼타이저고, 그래서 25년도에 저는 침체 하락장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승장으로의 변화. 25년도엔 아마 작가님 저랑 만나면은 이제 상승장 느껴진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지금 똘똘한 한 채 얘기해 주셔서 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강남, 상구, 마용성이 많이 올랐죠. 예. 지금 분위기는 어떻고 그러면 2025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분위기는 계속 가는 거죠. 이거 분위기는 어떤 한국의 정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완성이니까요. 거의 네. 이제 지난 정권이랑 이번 정권 합치면 거의 8년째 이걸 밀어붙인 거잖아요. 네네. 똘똘한 한 채라기보단 뒤집어 얘기해서 여러 채를 가지면 안 된다. 그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건 나쁜 행위다. 전세 사기란 단어도 있고, 너네가 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한다. 네. 이런 것들이 맞다 틀리다 정치 이쪽이다 저쪽이다 말고, 이게 국민 정서고 우리 사회에 녹아들었고 이게 시스템화가 됐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요 이제. 그래서 지금 시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에 한 채 가지고 있고 대전에 한 채, 부산에 한 채, 울산에 한 채, 네 채를 갖고 있다고 쳐봐요. 이 사람들 지금 다 1주택자로 바꾸고 있거든요. 주택이 많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제일 본인한테 떨어지는 것부터. 그렇죠. 강남은 남겨놓고 네. 나머지 세 채는 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세 채는 아무 이유 없이 매도 물량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강남은 안 팔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뻔해요.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실수요자고, 그리고 여기 내가 거주할 마음이 있고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내가 실수요로 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지역인데 대출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어딜까요? 좋은 동네예요. 왜냐면 대출에서 약간 자유로운 분들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인기가 많은 단지에 사람들이 수요가 많다는 뜻이니까. 근데 거꾸로 여기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얘는 안 팔죠. 그럼 매도할 사람, 특히 급하게 팔 사람은 적은데 살 사람들은 여기부터 살 테니까 이 동네는 매도 매수, 이 수급을 따졌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사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팔고 싶은 사람은 적으니까. 근데 거꾸로 아까 다주택자인데 세 채 팔았잖아요. 여기는 사고 싶은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팔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사고 싶은 사람은 덜해요. 플러스 알파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처지는 거니까 거기는 대출이 필요할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그럼 또 안 돼요. 그리고 거기는 아마도 나도 투자로 사놨었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투자자들도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또 매도 물량이 많아요. 그럼 사고 싶은 사람은 있더라도 대출은 안 나오는데 팔고 싶은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면 매도가 안 되니까 전세로 놓던 월세로 놓던 이 세 가지 가격이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양극화로 이어지는 거고,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는데 그 어떤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지금 이게 당장 해소가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송파에 나가보시면은 잠실이 있고 바로 옆에 신천동이 있어요. 그러면 잠실에서 신천동까지 걸어서 5분에서 10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한동안 어땠었냐면은 잠실은 올라가는데 신천동을 포함한 나머지 송파가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잠실이 얼마가 올랐는데 옆에 동네 하나도 안 올랐어요. 저평가된 거 아닙니까? 저렴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는 저 같은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실수요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실수요자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초품화를 끼고 있는 엘리트래에 살고 싶은 거예요. 옆에 단지가 덜 올랐다고 저평가는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실수요자가 사서 나중에 입주하거나 에세 파킹하거나 미리 사놓고 싶은 네. 똘똘한 한 채인 곳은 다른 데랑 차별화를 보이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깨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포레온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 실수요가 원할 만큼 괜찮은 단지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단지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야, 저 옆에 단지는 올라가는데 네. 우리 단지는 왜 안 올라가냐. 공덕동도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공덕동의 마레프를 추천드린 게 23년도 2월 달이에요.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레프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꽤 시간을 두고 올라갔어요. 예전 같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투자자가 없으면은 이 유동성이 확산이 안 돼요. 왜냐면 저렴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렴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남도 뉴스에서 보셨지만 엄청 다 오른 것 같잖아요. 강남 전단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반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역이 철저하게 에세 파킹으로 인기가 있거나 자산가들이 좋아하거나 실거주하기 좋은 단지부터 올랐어요. 이건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상품들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부자연스럽게 시간 편차를 두고 올라갔어요. 이게 똘똘한 한 채 시장, 실수요자 시장이에요. 예전이랑 시장이 달라요, 이제. 자, 그럼 2025년에도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는 거네요? 그럼요. 입지가 좋은 곳은 더 오른다고 보시는 것 같고, 안 좋은 곳은 여기서 또 조정을 겪을 수도 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작가님. 그건 아니고. 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인기가 있는 똘똘한 한 채가 더 올라갈지는 이게 수요가 이게 돈의 한계란 게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얼마까지 받아들일지는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래도 내가 사고 싶은 단지랑 옆에 동네랑 비교는 한단 말이야. 그렇죠. 최소한 이 격차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는 저도 몰라요 사실. 그런데 제가 나가보니까 지금 주요 입지를 사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요. 이거 대출이라도 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제라도 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가 계속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동일 지역에 대해서 5년인가 6년인가 한계가 있어요. 네네. 이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세를 끼고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국내에 풀려있는 돈을 계산을 해보면은 가능하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예전엔 그분들이 집을 여러 채 샀다니까요. 근데 지금 한 채밖에 못 사요. 예전이랑 시장이 달라요. 안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럼 이분들은 말 그대로 영끌을 해서라도 제일 좋은 거 한 채를 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뉴스에 보시면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뭐 반포나 강남에 120억짜리 집을 샀는데 20대가 전액 현금으로 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채만 사야 돼요, 이제는. 한 채만. 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 곳들은 뻔하단 말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단 돈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하단은 이대로 계속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 작가님이랑 저랑 얘기한 건 뭐냐면 매매가예요. 부동산은 강제 참여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돼요. 네. 제가 부동산 공부가 필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진짜 이게 때문이에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살더라도 법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에요. 무상임대차 계약이잖아요. 어디 살든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매매 시장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주요 입지, 똘똘한 한 채의 선택을 받지 못한 지역들은 사람들이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똘똘한 한 채는 매매가가 막 올라가는 걸 보셨잖아요. 거래가 많지 않더라도. 그럼 올라가지 못하는 지역은 집이 비어있나요? 어차피 누군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매매를 선택하지 않았을 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현장에 나가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거기 전월세를 제공하는 사람이 줄고 있어요. 다주택자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을 강제로 팔아요. 그래서 매매가도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얘네가 결국에는 이 주택에 거주하고 싶은 수요는 있는 거거든요.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그래서 이 올라가지 못하는 곳에 장기간적인 안정을 원하신다면은 매매, 전세, 월세가 다 안정화돼야 돼요. 매매도 안 올라가고 전세도 안 올라가고 월세도 안 올라가면은 얘는 수급상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월세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월세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계약 형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월세 내고 돈이 별로 안 남으면 내 삶은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전셋집 빼고 월세로 갔다 그러면 친구분이 술을 살라고 할 거예요. 뭔가 그렇게 좋은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월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이 뭔가 달라져서 전세를 택하지 못하고 월세로 갔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월세 제공자예요. 월세 제공자는 여태까지 월세를 좋아서 제공한 게 아니에요. 월세 실컷 받아도 집값 내려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월세 제공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리고 전월세 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도 이걸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근에 신규 공급을 많이 해주면 끝나요. 근데 신규 공급도 힘들어요. 왜냐면 이 다주택자가 없으면 공급이 어려워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신규 공급을 많이 해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근데 현재 정권은 25, 26, 27, 특히 26, 27에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요. 데이터상. 왜냐면 역사적으로 최악의 데이터예요. 그냥 왜냐면 지금 24년 말이잖아요. 26년도에 아파트 이제 못 지어요. 이거는 이제 확정된 데이트거든요. 그렇죠. 지금부터 바락에 가까운 노력을 하면 27년도 말에 할 수 있을까 말까요? 3년 정도는 결정된 거니까. 근데 이제는 공기가 더 길어요, 작가님. 네. 왜냐면 법이 강화가 되고 건설사가 많이 몸을 사려서 전에 뭐 옛날에- 순살 아파트들 사건도 있었고. 네. 3년 만에 못 지어요, 이제. 4년은 네. 잡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28년이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먼 얘기잖아요. 28년 넘어가서 28, 29, 30 되면 또 3기 신도시 얘기도 나올 거고 그때 되면 또 30년 되면 또 뭐 그린벨트 얘기도 나올 거고 할 거니까 그때는 일단 차처하고 당장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공급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월세 전세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넘어서 다주택자가 정말 부족해져서 전월세가 매물 자체가 부족해지면은 이 올라가지 못했던 지역의 수요자들은 좋아서가 아니라 네. 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남아요. 더 멀리 나가든 아니면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야, 나 안 살 거야. 너 소설 쓰지 마라고 하시고 저도 알아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으로 있었던 시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포레온 입주장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놓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되면은 사람들이 사기 싫잖아요, 그래도. 네. 안 사고 청약받고 싶은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어디였냐면 빌라요. 근데 빌라가 지금 쑥대밭이 됐어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10개를 지었으면 지금 3개를 못 지어요. 네. 그럼 빌라라도 도망 못 가죠. 그럼 비아파트로 도망가려면 거기도 지금 전월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시장이 순차적으로 월세, 전세, 매매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정부에서 위험 시그널이라고 읽어야 돼요. 아, 공급이 부족하구나. 근데 공급을 안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막 투자자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활성화가 되면서 막 너도 나도 사고 팔면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잔인하게 위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쌓여 나가듯이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을 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년도에 저는 침체 하락장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승장으로의 변화. 전국적인. 네, 전국장이에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시장의 변화는 네.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바꾼 거예요. 법을 바꿨잖아요. 대출 규제나 이런 다주택자 규제는 전국에 똑같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세봤을 때 예외되는 지역은 지금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이 너무 많은 지역 또는 내수 경기가 말도 안 되게 침체된 지역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몇 군데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를 제외하고는 순차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점점 더 회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전 예전부터 의견이 이거였고 그냥 변화가 없는 것 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 부동산 시장 매매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내년에는 좀 살아난다는 건가요? 네, 조금씩. 지금도 약간 전세 월세 시장을 보게 되면은 네. 저는 차츰차츰 회복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지방까지 가보시면은 제일 데이터상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가 제일 안 좋은데 누가 뭐래도 대구예요. 네, 대구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구조차도 지금 버틸라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는데 입주 물량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어떠냐? 차츰차츰 회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소규모 굉장히 작은 지방 도시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가 가격이 올라가는 데가 나와요. 뭐 네. 전주나 진주나 네. 뭐 문경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굉장히 소도시인데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올라가요. 왜냐면 투자자가 들어가줘야 전월세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니까 집이 필요한 분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단 지역에서부터 보면은 실수요장으로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대구 시장에 가봐도 날아갈 사람들이 많이 날아갔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포레온 시장으로 와봐도 사람들이 집을 살 여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구성원이 많이 변했고 그리고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샘플링을 하고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현장에 인터뷰를 해보면은 제 결론은 25년도에 순차적으로 가면서 25년도에 아마 작가님 저랑 만나면은 이제 상승장 느껴진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지난번에 오셔서는 9월달, 10월달 거래량이 좀 꺾일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 예, 지금 포레온 입주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7월 달에 거래량이 9천 건을 찍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전까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다주택자 투자자가 없으면 거래량 만 건을 넘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제가 듣고 그대로 반박을 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 누적되게 수요면은 실 수요만으로 만 건 충분히 넘긴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대중성으로 이제 이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만 건은 못 넣었지만 9천 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적 대기 수요는 계속 쌓이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1년 평균을 내면 예전만큼은 못 나오겠지만 거래량 침체는 둔촌주공 입주 때까지예요. 내년에 한 3, 4월 때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거기가 거래량을 더 이상 못 받아들이니까 원래대로 나오기만 해도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퍼질 거란 얘기예요, 제 말은. 자, 그리고 또 부동산 상승의 기폭제로 뭐 인플레이션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월세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시공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지금 상승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얼음공자님은 공감하시겠네요? 저는 아예 부동산을 다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죠. 인플레이션. 화폐가치 하락에 베팅하라. 이건 맞는데 화폐는 계속 풀리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안 하는 국가는 좀 솔직하게 반영이 돼요. 물론 정부가 규제를 안 해도 공급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는 당연히 수급상 힘을 못 쓰겠지만 한국은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인플레이션도 결국에는 화폐가 시중에 많이 풀려 있어야 그 효과를 직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야채, 과일 옛날에랑 5배 넘게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당장 생각하기 어렵죠. 당장에 돈이 안 풀리니까 지금 가계대출을 쪼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언제 티가 나냐면은 주택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현재 정권은 어떻게 할지 저 사실 모르겠어요. 현재 정권은 여러분이 저희 작가님 채널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은 현재 정권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읽어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사실 요새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 반 아니면 좀 약간 죄송한 반인데 약간 내려놨어요. 못 읽어내겠어요. 중립적으로 말씀드려도 방향성이 뭔지, 원하는 게 뭔지, 목적이 뭔지
장기간적인 부동산의 미래를 보는 건지 그리고 누가 지금 이거를 이끌고 있는 건지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현재 정부는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기조로 서민들이 어떤 대출을 쓸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를 못한 상태에서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언제냐면은 전 시행까지 하잖아요. 이게 시행은 법도 중요하고 원자재도 중요하고 인건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집을 지어도 팔 수가 없어요. 뭔가 분양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죽여놔서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을 못 하는데 정부가 독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하실지까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이 정말 부족하다고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공급을 원할 거예요. 그때 그 신축 공급 가액에서 느끼실 거예요. 예전만큼 저렴하게 못 지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게 말이 돼? 그러면 또 그때 그 얘기 나오겠죠. 건설 원가를 오픈해라. 근데 그때 되면은 이미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지어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신축이 분양가가 너무 비싸면은 사람들이 구축에도 눈을 돌려요. 그게 그때 가서 집값이 올라갈 때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뭔가 공기 흐르듯이 차차차차차 오는 게 아니라 한국처럼 규제를 하고 대출 통제를 하게 되면은 일부 계층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급진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르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장바구니 물가 올라갔죠. 월세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남는 돈이 부족한데 여러분이 지금 소비를 왕창 흥청망청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나왔어요. 주택시장은 정부가 부여잡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요거 설명을 드릴까요?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작가님이랑 저랑 미국의 한 주로 이민을 가요. 그럼 우리 둘이 갈 거잖아요. 그럼 집 2채만 지으면 돼요. 왜냐면 미국은 그런 단독주택이 가장 인기가 많으니까요. 근데 한국은 단독주택이 인기가 없어요. 돈이 안 되거든요.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아파트 2세대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나요? 못 짓죠. 아파트는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점점 갈수록 주요 입지, 많은 세대수가 아니면 사업성이 안 나오게 법이 바뀌고 있어요. 시공사랑 시행사가 무척 힘들거든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약간 악마 비슷하게 보는 분들이 아직 많으세요. 200세대도 할까 말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일정 이상 쌓여있지 않으면 공급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파트를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이 고밀도 때문에 미리 지어놓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단독은 개인별로 지으면 되는데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지어놓을 거면 실수요자만으로 분양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미리 지어놔야 되기 때문에 선분양으로 짓는 거고 그리고 투자자가 필요해요. 먼저 사놓을 사람들이. 근데 지금 없잖아요. 이 수급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은 가만히 있다가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때 한꺼번에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럼 그때 많이 지을 때 그때 여기 원자재나 시공비나 이게 한 번에 녹아든단 말이에요. 그때 실제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눌러놨으니까 우리가 못 느낄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대해서는 느낀다는 거예요. 보세요. 월세는 제가 옛날에 특정 단지 찍어가지고 월세 150짜리를 이 지금 정부 방향대로 하면 이거 300 넘어간다 그랬을 때 저 미치광이 소리 들었어요. 아파트 월세 2개, 왜냐면 그분도 제가 이해가 되는 게 한국이 어떤 나라였냐면 아파트가 5억이에요, 만약에. 근데 월세가 100이에요. 근데 지난 정권 때 이 아파트가 10억을 찍었거든요. 근데 월세가 10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작가님이 들으셔도 비정상 맞잖아요. 네네. 소유의 가치가 2배가 뛰었는데 사용의 가치가 그대로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대신에 전세가 움직였죠. 한국은 중간에 전세가 있어서 월세랑 매매가가 외국의 선진국에 비해서 커플링이나 어떤 연관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수요를 다 뺏기거든요. 월세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세가 수요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월세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한국이 아파트 월세가 올라가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직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내는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월세도 2배가 넘게 올랐는데 전세도 올랐는데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비싼데 내가 집을 살라고 하니까 신규 공급을 하는데 분양가가 비싸다. 그럼 여러분 그게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은 결국 매매가만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이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지출해야 되는지 여기에다 내가 넣어주는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올라간다고. 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전세 공급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동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우리는 이 수급 부족의 그 후폭풍이 뒤에 와요. 뒤에. 공급이 늦으면 나중에 왕창 해야 되니까. 그때.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작했죠. 예. 9월 달에 얼마 전에 예. 또 한번 25bp 내려서 예. 75bp. 한국은행은 지금 한 번만 내리지 않았나요? 한 번 내렸습니다. 한국은행도
앞으로 더 안 내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따라 내려야죠. 그렇죠. 예. 어쨌든 금리나 한국은행도 시작은 했는데 부동산 시장과 금리는 뭐 직격탄 주잖아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게 이 금리 때문에 참 저도 많은 네.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부동산 공부 기반을 잡을 때 워낙 수년 동안 독하게 해서 이게 흔들리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 시장이 좋아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시장이 나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는 너무 사실인데 기본적이죠.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게 좀 특이해요, 작가님. 이게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영향. 그리고 저도 어디 가서든 금리가 내려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얘기하면은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편하죠, 사실. 네. 그런데 40년 동안의 데이터를 뒤져보니까 연동성이 안 만들어지는데 어떡해요? 이게 왜 이런지도 알아요, 사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원래 주택시장이 금리에 왜 연동을 받냐면 미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미국이 집을 살 때 대출을 거의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거랑 뭘 비교하냐면 월세를 비교해요. 내가 집을 모기지로 사서 대출이자를 갚는 거랑 월세로 사는 거랑 어느 게 더 저렴한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게 안 돼요. 월세가 워낙 싸가지고 애시당초 비교를 안 해요. 전세랑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도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매랑 전세가 이 두 개가 연동이 돼 있는 국가에서 전세는 외국에 있지도 않아요. 연구 대상이잖아요. 둘 다 대출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매매 전세가 같이 영향을 받는 거지 월세가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가 없어져서 매매랑 월세만 남으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금리의 연동성이 더 뭔가 생기겠죠, 투명하게. 네. 그래서 한국은 전세 시장이 중간에서 수요를 뺏기고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외국 시장이랑 다르게 움직여서 금리에 대해서 집값이 받는 영향이 타이밍이 다른 국가보다 느리거나 빠르거나 덜하거나 없거나 막 여러 가지예요, 되게.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할 때도 저는 집값 올라갑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금리가 내려가도 규제가 심한 국가는 기준금리랑 시중금리랑 움직임이 또 달라요. 요번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고 시중금리도 내려가란 법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내려갔다고 쳐요. 근데 대출을 묶어버리면 그것도 끝이에요. 대출을 규제를 해버리면 그것도 끝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해버리면 그것도 변동성이 있어요. 그 와중에 이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매매, 전세 둘 다예요. 그러니까 외국처럼 편하게 금리가 내려가니까 집값이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척 힘들고 이것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의 데이터를 뒤져보면은 네. 정확한 공식이 나오질 않아요. 1년 단위로 다 파고들면 이유야 될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산시장엔 호재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금리가 내려갔다고 한국 주식시장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리고 금리가 내려갔지만 한국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 타이밍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올라간다고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 올라간 지역도 많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식은 0.25포인트가 올라갈 때 한국 부동산 시장이 소화하는 기간이 3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예전에 단기간에 7배로 올렸잖아요. 0.5에서 3.5까지. 미국은 11배 올리고 0.25에서 5.5까지. 이거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죠. 근데 3개월이란 기간 정도가 지나면 녹아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적응을 해버리고. 이런 거예요. 한국은 금리가 높다고 예전엔 기준금리 5%였거든요. 금리가 지금보다 높은데도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면 집을 사요, 사람들이. 그리고 초저금리여도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집값이 안 올라가면은 집을 안 사요.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네. 뭐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으니까. 왜냐면 저금리잖아요, 작가님. 저금리면 전세 대출도 저금리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전세로 수요를 더 뺏기잖아요. 월세랑 비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은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시장이 좋아요. 엘레멘털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움직여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얼마나 복잡해요. 대출 총량 규제에다가 부동산 규제에다가 전세 시장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이런데 단순히 금리, 그것도 기준금리예요. 시장금리도 아니고 기준금리만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예측하기는 네. 어렵죠.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쭉 내려갈 거니까 집값이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좀 봐요. 차라리 수급을 보는 게 더 낫죠. 자, 말씀하신 전세. 올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가 올린 부분도 있잖아요. 있죠. 앞으로는요. 2025년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더 올라가죠. 아, 올라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지금까지 올라간 건 이제 애퍼타이저고 이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올라가요. 왜요? 전세 제공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전세 제공자들을 죽였으면 신규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정부는 필사적이에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 수요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세 수요를 없애면 사람들이 갈 곳은 월세밖에 없어요. 그 월세가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것도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월세 제공자에는 한계가 있고 월세는 올려준다 만다가 아니에요. 올려줄 수 있다 없다 능력의 문제예요. 그럼 이게 사회적 문제로 터지면 현재 정권 임기 내에서 안 터지면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터지게 되면 그때 가서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2023년, 24년에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팔고 나갔어요, 작가님. 그럼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은 이 집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은 세를 끼고 팔 수밖에 없어요. 빈집으로 파는 게 아니라 세를 끼고 판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이거를 산 사람은 투자자가 샀을 리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 이게 장점이에요. 읽어내기가 옛날보다 훨씬 편해요. 다주택자가 12.4% 내고 이 집을 인수했을 리가 없어요. 그 침체장에서. 실수요자가 샀단 말이에요. 전세 끼고 싸니까 던졌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전세 만기가 되면 이 사람이 들어가 살 거예요. 전세 제공하던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얘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1년, 2년, 평균 2년이 걸려요. 이 다주택자들이 날아가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23년도 상반기부터예요. 거래량을 보면. 그러면 2년 후가 언제냐면 25년도 상반기예요. 이때부터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세 났던 매물이 실수요자한테 넘어간다고요. 그게 우리가 한국에서 막 정치권에서 좋아했던 우리가 집값을 잡았다는 그 환호성을 외친 그게 다주택자들의 피 위에서 외친 거예요. 그럼 그 집은 전세이지 않나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나 투자하는 분들 지금 멱살을 잡고 물어보세요. 멱살을 잡고 야, 너 집 더 사서 전세 놓을 거야 물어보세요. 이게 제가 그냥 여기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그거 하는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거죠. 망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만 할 거예요. 누가 지금 집을 사서 전월세를 놔요? 지금 미쳤다고. 이거는 뭔가 공익적인 목적도 아니라 그냥 자살행위예요, 지금은. 지금은 똘똘한 한 채가 최고예요. 아니면 1가구 2주택. 그러면 여태까지 있었던 전월세 제공자도 죽였죠? 그동안 늘어나지도 않았죠? 앞으로도 안 늘어날 거죠? 신규 공급도 줄어들 거죠? 그리고 대형 입주, 요번에 이제 끝날 거잖아요.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어차피 제가 나중에 불러주시면 만약에 틀렸으면 나와서 여기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릴게요. 전세가 안 올라가면. 전세가 올라가는데 그럼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가가 왜 올라가냐? 공급이 부족해서요. 그럼 전세를 못 구한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2년 전, 3년 전에는 전세를 못 구한 분들이 월세로 갔어요. 월세가 그때는 아직 쌌으니까. 그리고 월세를 올릴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매도가 안 된 사람들이. 월세라도 못 간다면 갈 길은 정말 경제가 안 좋으면 집을 안 구하거나 고시텔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겠지만 어느 정도 경제가 밑받침된다면은 그때는 매매밖에 선택이 안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만들면 안 돼요. 원래는.